이번 시간은 핵심 이론 암기 사항 중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각종 계약서에 기재가 되는 사항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섯 번째 각종 계약서에 기재가 되는 사항 요거를 정리하는데요. 계약서는 중개계약서도 있고 거래계약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네 가지 내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자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어요. 근데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의뢰한 내용을 명확하게 여기서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느냐, 요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두 문자를 떼면 물가 수준이 됩니다. 물가 수준. 물,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죠. 즉 어디에 소재한 몇 평짜리 부동산. 가, 거래 이전 가격입니다. 거래 이전 가격이란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 그 다음에 수, 거래 이전 가격에 대해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이렇게 중개업자에게 의뢰인이 줘야 될 수수료, 중개수수료. 준,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준수해야 될 사항. 요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지만 중개업자는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일반 중개계약서와 달리 거래계약서가 있어요. 이 거래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하고, 거래 당사자 사이인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이와 같이 거래 당사자가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할 때 그 서면이 바로 거래계약서가 됩니다. 이 거래계약서에 기록되는 내용은 9가지가 있고 무조건 출제가 되니까 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것도 두 문자를 따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거래계약서에 기록되는 사항은 두 문자를 떼면 당, 물, 인, 권, 거기서 안 쓰면은 조약돌로 때릴 거야. 총 9가지가 됩니다. 당, 물, 인, 권, 거기서, 조약. 자, 당사자의 인적사항입니다. 즉 매매거래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되겠죠. 물건의 표시입니다. 물건이란 부동산이죠. 물건의 표시라는 것은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을 말합니다. 인, 물건의 인도일시. 그 다음에 권리를 이전하는 내용. 중요합니다. 거래금액 등이죠. 거래금액 등이란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시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즉 총 거래금액은 얼마이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어떻게 언제 지급한다라고 하는 거래금액 및 지급일시,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기타 그 밖의 약정사항.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땐 조건기한, 약계약일자. 당물, 인권, 거기서, 조약. 이게 반드시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요. 여러분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보면은 거민을 받기 위해서는 그 계약서에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거민도장 찍어주는 그거 있죠. 그래서 거민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도장을 찍어주냐, 거민도장 찍어주냐. 그래서 거민 받을 때 어떤 게 있어야 되는지, 거민 받을 때 필수적으로 그 계약서에 기재가 되는 사항은 뭐가 있는지 요거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뭐가 있고 주택거래 신고사항은 뭐가 있는지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자, 거민이라는 것은 계약을 이유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본등기를 시정할 때 그 계약서 우측 상단에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거민도장을 받아서 이 계약서를 등기소에 내지만 이전 등기해주는 제도가 거민제도인데, 이와 같이 소유권 이전에 대한 본등기 시정하려면 그 계약서에 거민도장을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거민도장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계약서에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럼 뭐가 기록되어 있냐? 이걸 두 문자를 떼면 당모가지와 개대가리는 중이 좋아해. 요거를 반드시 기재가 있어야지만 거민도장을 받을 수 있죠. 거민도장 받은 그러한 그 계약서를 거민계약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거민계약서라는 것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계약서가 아니라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거민도장을 받은 그러한 계약서를 거민계약서라고 하죠. 자, 그러면 거민도장을 받기 위해서는 당물인 요같이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이 좋아해. 요거 6가지가 기록되어야 되는데 당모가지, 개대가리는 중이 좋아해.
자, 당이라는 것은 당사자 인적사항이죠. 당사자 인적사항이니까 매매 거래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를 말하는 것이고, 교환 거래라면 교환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겠죠. 목적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을 말합니다. 목적 부동산, 소재지 면적 등을 목적 부동산. 계약 연월일, 몇 년 몇 월 며칠 날 계약 체결했다는 계약 연월일. 대는 거래대금이죠. 거래대금. 만일 교환 거래라면 평가액, 차액, 정산도 기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대금, 교환 계약인 경우에는 평가액, 차액, 정산에 관한 금액. 그 다음에 중개업자가 거래했다면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또한 기록이 돼 있어야 되겠고,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땐 조건기한도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어치 당모가지 계대가리 중의조회, 이게 다 기록되어 있어야지만 그 계약서에 시군구청장이 거민도장을 찍어주죠. 그러면 그 거민도장 찍어준 그러한 계약서를 거민계약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어떤 내용을 부동산 거래 신고하느냐? 부동산 거래 신고할 사항은 이 거민 받기 위해서 기록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도 당모가지 계대가리 중의조회 요거를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표현만 달리고 있어요. 당사자를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합니다. 당사자란 매수인과 매도인을 신고해야 된다. 목적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부동산의 종류, 그 다음에 계약 대상 면적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그 다음에 대금은 실제 거래 가격, 실제 거래 금액을 신고해야 되는 거죠.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은 신고사항이 아니죠. 그 다음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땐 조건기한. 이게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입니다. 따라서 거민을 받기 위해서는 당모가지 계대가리 중의조회 요게 다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만 거민도장을 찍어주는데, 그러면 거민도장 받은 이 계약서를 거민계약서라고 하고, 거민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이전 등기해줍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도 거민 받기 위해서 기록되는 내용을 신고해야 되는 게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신고필증을 있으면 이것만 신고필증만 있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받았으면 거민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나 거민을 받기 위해서 계약서에 기록되는 내용이나 똑같은데 표현만 달리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택거래 신고가 있어요. 주택거래 신고 대상 주택, 즉 주택거래 신고 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매매 거래가 있으면은 이거 주택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주택거래 신고는 주택거래 신고 대상 주택인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택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주택거래 신고 사항도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모가지 계대가리 중의조회 요거를 신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인적사항에 해당되는 매수인과 매도인을 신고하는 것 똑같고, 목적 부동산에 해당되는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신고하는 것 똑같고, 계약일자, 중도금 지급일자, 잔금 지급일자 신고하는 것 똑같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은 실제 거래 금액을 신고하는 것 똑같고, 중개업자가 신고할 때는 중개업자 인적사항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신고하는 거 똑같고,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땐 조건 기한 신고하는 것 똑같습니다. 따라서 거민 받기 위해서 기록되는 사항 당모가지 계대가리 중의조회, 부동산 거래 신고할 사항 당모가지 계대가리 중의조회에 똑같지만 표현만 달리고 있고, 주택거래 신고할 사항 당모가지 계대가리 중의조회 똑같습니다. 표현만 이와 같이 좀 달리하고 있을 뿐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과 주택거래 신고사항은 똑같습니다. 다만 주택거래에서는 요 당모가지 계대가리 중의조회뿐만 아니라 6억 원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매수인의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추가로 신고해야죠. 이 계획은 매수인의 자금 조달 계획과 최초로 입주하는 입주자의 입주 계획을 말하는데 요거는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래의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로 더 신고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6억 원을 초과하는 매매 거래라 하더라도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은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은 주택거래 신고에 해당되는 사항에만 추가로 신고사항인데 그것도 6억 초과하는 주택거래의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신고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무조건 시험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업무 보증 설정에 대해서 봅니다. 중개업자는 중개업무 개시하기 전에 업무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죠. 그래야지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개업자별로 업무 보증 설정을 할 때 이 업무 보증 설정을 하는 방법과 금액을 보는데 업무 보증 설정하는 방법은 중개업자들별로 차이가 없고 똑같아요. 따라서 중개업자가 업무 보증 설정할 때 법인 중개업자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건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건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과 같은 특수법인이건 업무 보증 설정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동일하냐?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또는 공탁하거나 셋 중에 하나의 방법을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동일하다 이거야. 근데 업무 보증 설정할 때 업무 보증 설정하는 금액은 중개업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증 설정 방법은 동일한데 근데 업무 보증 설정한 금액은 차이가 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꼭 금액을 기억하셔야 돼요. 법인 중개업자는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2억 원 이상, 최소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죠. 근데 법인이 분사무소를 둘 때는 이 분사무소는 한 개 분사무소 둘 때마다 추가로 최소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설정해야죠. 만일 3개의 분사무소를 추가로 더 설정한다면 3억의 보증을 추가로 더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법인 전체가 설정할 금액은 주된 사무소 2억 포함하면 총 5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와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되며 지역농업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같은 차이점 꼭 금액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업무 보증을 설정했으면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각종 신고, 업무 보증 설정에 관련된 신고가 있습니다. 신고. 업무 보증 설정했으면 신고해야 되는데 그 최초 업무 보증 설정하는 것은 중개업무 개시하기 전에 설정을 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이고요. 최초. 근데 보증을 다른 이제 배상을 했을 때가 있어요. 보증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최초로 업무 보증 설정한 것은 언제?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한다. 근데 보증을 변경했을 때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런 거. 변경했으면 변경했다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증을 다시 설정했으면 다시 설정했다라고 신고하는데 다시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 재설정, 다시 설정을 했다라는 신고를 하는 사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증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다시 보증을 설정을 하는 것은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하는 반면 배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설정한다면 배상 후 15일 이내에 다시 설정해서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를 꼭 구분해서 보증 설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세요. 자, 보증 설정을 처음 설정하는 시기는 언제다?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거예요. 업무 개시 전이라는 거. 근데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만 바꿀 수 있다는 거. 다시 보증을 설정하는 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보증기간이 만료가 돼서 다시 설정하는 것은 보증기간 만료일까지는 다시 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하는데 배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설정하는 것은 배상 후 15일 이내에 다시 설정을 해서 신고해야 된다는 차이점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차이점 시험에 꼭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과 관련하여 계약금 등을 예치를 할 때 누구 명의로 예치해야 되고 어디에다 예치해야 되고 또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찾아오려면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줘야 되는데
이 보증서는 누가 발급해 주는지 요 같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9번째는 계약금 등을 예치를 할 때, 계약금 등이라는 것은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 등을 은행 등의 예치를 만일 한다면은, 예치를 한다면 이 예치를 누구 명의로 예치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치 명의자, 이거 예치 명의자는 열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치 명의자, 누구 명의로 예치하느냐, 이 예치 명의자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치 명의자는 부동산 중개업자 명의로 예치를 해도 되고, 또는 대통령령에서 규정된 사람 이름으로 예치도 됩니다. 중개업자 명의로 예치도 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 명의로 예치도 되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가 바로 6사람이 있고, 이 6사람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6사람 바로 정리하게 되면은 은, 공, 탁, 채, 험, 전이 됩니다. 은, 공, 탁, 채, 험, 전 외워두셔야 돼요. 은, 은행 명의로. 공, 공제사업을 하는 자입니다. 공제사업을 하는 자란 보험회사와 똑같은 사업을 하는 협회를 말하죠. 그 다음에 탁, 신탁업자입니다. 신탁업자. 신탁업자지 공탁기관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최신관서, 우체국, 이걸 말해요. 험, 보험회사, 그 다음에 전문회사. 이와 같이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중개업자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은공탁, 채험전만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예치 명의자는 중개업자 또는 은공탁, 채험전만 가능한데 어디다 예치하느냐? 예치하는 기관, 예치기관, 즉 보관장소가 예치기관이 되겠죠. 이거는 별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다 예치되고,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 즉 협회에다 예치해도 되고, 그 다음에 신탁업자에다가 예치해도 되고, 그 밖에 기타 등등으로서 최신관소에다 예치해도 되고, 보험회사에다 예치해도 되고, 전문회사에다가 예치해도 되고, 그 밖에 공탁기관에다 예치해도 됩니다. 공탁기관이란 법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치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예치명의자는 오직 중개업자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은공탁, 채험전만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반면, 예치기관은 제한이 없다. 따라서 예치기간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디다가 예치건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예치된 계약금 등을 매도인 등이 미리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증서를 발급받아와서 이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해야 되는데, 이 보증서를 발행하는 기간은 2가지 기간만 가능합니다. 금보보증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만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한다면 매도인은 이행이 완료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해 올 수가 있지요. 이런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근데 이젠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암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행정처분 사유입니다. 즉 어떤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중개업체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중개업체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등록 취소 처분을 하지 못하고 업무정지 처분만 할 수가 있느냐, 요와 같은 내용이 다 외워두셔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도 어떤 경우에 자격 취소가 되느냐, 어떤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느냐, 거래정보사업자는 어떤 경우에 지정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느냐, 이와 같은 각종 행정처분의 사유는 외워두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 대해서 점수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 정리합니다. 행정처분 사유. 사유인데요. 자, 그 중에서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관청이 합니다. 등록관청이란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 업무하다가 법을 위반했단 말이에요. 근데 법을 위반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아주 크게 위반했으면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위반 정도가 좀 약하게 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은 등록 취소 처분하거나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 말이고요. 또한 아주 경미한 것은 업무정지 처분만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중개업자가 법을 위반한 정도가 제일 컸을 때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중간 정도 위반했을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으며 아주 제일 경미한 거 위반했을 때는 업무정지 처분만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의 사유를 다 외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이 어떤 경우에 중개업자의 등록을 취소해야 되느냐,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를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럼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를 요거를 정리하게 되면은 어떤 경우냐, 어떤 위반 경우냐, 두 문자를 따서 정리하겠습니다. 사부가 결혼했더니 이 양이 속았다고 두 번이나 엎어지고 지랄 떨었습니다. 이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이걸 외워두셔야 돼요. 매년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4. 중개업자가 사망 또는 법인인 중개업자가 해산되면은 등록관청은 이 중개업자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부. 중개업자가 등록을 했는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면 등록관청은 이 중개업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결. 중개업자 자신이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결격사에 해당되면 등록관청은 중개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개업자가 어떤 경우가 결격사에 해당된 것으로 보느냐. 예를 들면 중개업자가 중개업무하다가 금치산 선고를 받았거나 또는 중개업자가 중개업무하다가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거나 또는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또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한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았거나 또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든가 하면은 결격사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바로 결격사에 해당되면 딱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결격사에 해당되면 이 중개업자의 등록을 반드시 등록관청은 취소해야죠. 그 다음에 이중 등록, 둘 이상의 등록을 했을 때는 등록 다 취소해야 되죠. 양도 되는데요.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했거나 자기의 등록증을 양도되어야 하면은 등록 취소 처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속! 중개업자가 이중 소속을 했을 때는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중개업자가 자기 사무소도 운영하고 다른 중개업자에 소속을 했을 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죠. 두 번이라는 것은 상습법이죠. 최근 1년 이내에 중개업자가 2번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또 했다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어도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업이라는 것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 뜻이고요. 지라는 것은 중개업자가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를 받았는데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수행시켰다면 중개업무를 수행시킨 이 중개업자의 등록을 등록관청은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네.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도 있지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있어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었을 때는 등록관청은 등록 취소 처분을 하거나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죠. 둘 중에 하나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인지 이것도 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걸 두 문자를 따라서 제가 정리하면 육지에서 쌓는 것을 육전이라고 하는데 육전에 대비해서 기금을 보관한다. 육전기금보가 되죠. 육전기금보. 그리고 이 기금을 갖고 거리에서 주거라고 사투벌에 싸울 때 사투벌에 싸우면서 삼겹살 2근 먹고 싸운다. 이게 바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죠. 그럼 이걸 하나하나 정리해 볼까요? 자,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했다면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반대로 전속의뢰인이 정보의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했다면 이 전속중개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라는 것은 등록기준 미달하게 되었을 때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미달이라는 것은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이 중개업자가 무허가 불법 가설 건물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이 경우가 바로 등록기준 미달이죠. 그러면 등록관청은 중개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금지행위를 했다면 금지행위 우리가 총 8가지가 있었죠. 금지행위 8가지가 있는데 8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때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쟁이 우리가 테마트 강 첫째 시간 했죠. 8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거짓된 언행을 했거나 또는 법정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을 한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의 명의를 이용케 한 경우, 그 다음에 양도 알선이 금지된 주택 청약 증서 등을 중개하거나 이러한 증서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 그 다음에 탈세할 목적으로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매매하도록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하도록 조장하는 경우, 이와 같은 8가지가 바로 금쟁인데, 이 8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행위를 했다면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는 것은 중개 업무 개시하기 전에 업무 보증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업무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을 했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투라는 것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짓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투라는 것은 중개사무소를 사무소를 있어서 둘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또는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했다면, 그래서 사무소를 둘 이상 설치하거나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했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요 3이라는 것은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겹이라는 것은 법인 중개업자가 겸업 범위를 위반해서 겸업을 했을 때입니다. 법인 중개업자가 겸업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는 6가지만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테마 특강 우리가 첫 시간에 했었죠. 법인 중개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6가지는 두문 짧다면 관상, 기분, 소경 6가지가 있죠. 관, 상가나 주택에 대한 관리 대행 겸업할 수 있다. 상,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할 수 있다. 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의 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다. 분, 상가나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할 수 있다. 소, 이사업체나 도배업체 등을 소개해주는 일을 할 수 있다. 경,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차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6가지 업무만 법인 중개업자는 더 겸업할 수 있고 그 외 업무는 겸업할 수가 없는데, 이 업무가 아닌 이와 같은 업무가 아닌 업무를 겸업을 했다면 이와 같은 6가지 업무가 아닌 업무를 겸업한 법인 중개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2군이라는 것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면 이 중개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요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다 외워두세요. 육전, 기금복, 거리에서 사투 벌여 싸울 때 삼겹살 2근 먹고 싸우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되었을 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면 업무정지 기간은 6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이거를 어떻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는 사유를 정리하느냐.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는 사유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될 사유도 아니고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유도 아니면은 다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니어야 돼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 취소 처분을 해야지 업무정지 처분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위반 행위했을 때는 등록 취소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등록 취소 처분을 하지 않고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정지 사유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업무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되면 무조건 등록을 취소해야 되니까 업무정지 처분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위반 행위 중에서도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니면은 일단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와 뭐 가깝게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중에서 첫 번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이 있어요. 자, 중개업자 자신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됐으면은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해야 되지만 중개업자가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인 이 사람이 결격 사유에 해당됐다 이거예요. 이거는 직원이죠. 직원을 우리는 고용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2달 이내 해소해야 되는데 2달 이내 해소하지 않았다면 2달 이내 해소하지 않은 중개업자에 대해서 이와 같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중개업자는 인장 등록해야 되는데 인장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거나 또는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으면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되는데 변경 등록 등을 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경우는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더라도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법을 위반했죠. 따라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되는데 보존 안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법을 위반한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정보망에 거짓 정보를 공개했어요. 정보망에 거짓 정보를 공개했어요. 하더라도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법을 위반했습니다. 업무정지만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또한 확인 설명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등을 하지 않았어요. 확인설명서 거래 당사자에 교부 안 했어요. 또는 확인설명서 사본을 3년 보존 안 했어요. 하더라도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아니죠. 그렇지만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어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어요. 거래계약서 사본 5년 보존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해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만은 할 수 있는 거죠. 만일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어요. 감독상 명령에 위반했다. 업무 보고해라고 했는데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해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만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위반행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우리는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 했는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즉 상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였어요. 그런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안 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밖에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어도 상습법인이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죠. 그 밖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단 한 번이라도 시정조치라든가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어요. 그러면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죠. 그 밖에도 법부칙 6조 2항의 중개업자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광도 내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해서만 중개할 수 있어요. 근데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광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중개하게 되면 업무적 위반이죠. 그렇다 해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법을 위반했어요. 업무정지 처분만을 할 수 있어요. 그 밖에도 기타 이와 같은 사유 말고도 그 밖에도 법령 위반 행위는 업무정지 처분은 할 수가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 사유는 상당히 많은데요. 다 외우기가 벅찰 거예요. 외우려고 노력하지도 마세요. 그래서 업무정지는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도 아니고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도 아니면은 다 업무정지 처분만은 할 수가 있구나 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특히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행위했을 때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6개월에 해당되는 업무정지 사유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5가지 어떤 게 6개월에 업무정지 하는지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6개월에 업무정지 하는 경우 어떠냐. 첫 번째는 일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을 2달 이내 해소하지 않았을 때 업무정지 한다면 6개월 하라. 6개월 하라. 그런 거가 있어요. 정보망에 거짓 정보를 공개했다면 업무정지할 때 6개월 하라.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위반 행위 했을 때 등록 취소 처분하지 않고 업무정지 처분한다면 6개월 하라. 이게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나 다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때 업무정지 처분한다면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하라. 또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동시에 받았다면은 이때 업무정지 한다면 6개월 하라. 그 외에는 뭐 한 3개월 업무정지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두시고요. 6개월에 해당되는 업무정지 사유 5가지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첫 번째는 중개업자가 결격사에 해당되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을 2달 이내에 해소하지 않았다면 6개월 업무정지하라. 첫 번째. 그 다음에 중개업자가 정보망에 거짓 정보를 공개했다면 6개월의 업무정지하라. 세 번째는 중개업자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 등록 취소 처분하지 않고 업무정지한다면 6개월 하라. 네 번째,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 했을 때 업무정지한다면 6개월 하라. 마지막으로는 중개업자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를 처분받거나 또는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를 동시에 받았다면 6개월 하라. 요 6개월짜리 5가지는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일단 중개업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까지 그 사유를 외우는 거 공부했고, 다음 시간에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각종 벌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시간이면 필수적인 암기사항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까요?